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새 근대화 리더의 등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새 근대화 리더라고 하면 이미 소개한 이승만, 안창호, 김성수 이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입니다. 자, 이승만에 대해서는 우리 학당에서 이영훈 교장님 등 여러 기회에 걸쳐서 수많은 강의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에서 6대 독자로서 출생했습니다. 양녕대군의 후손, 왕족의 후손인데 여러 차례 대가 지나다 보니까 아주 가난한, 빈한한 가계였고요. 이승만의 아버지는 잘 알다시피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보학과 풍수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의 어머니가 이승만의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승만이 42살 때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남산 기슭 우수현이라는 곳에 터를 잡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승만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청일전쟁에 뒤이은 갑오개혁이죠. 그 전까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갑오개혁으로 하루아침에 과거제가 폐지되고 나서 갈 길을 잃었어요. 이런 청년이 마침 친구 신궁우를 만나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자 하는 얘기를 듣고는 영어라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배제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승만의 일생을 바꾼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승만의 특장, 특기와 장점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매우 명민한 두뇌를 갖고 있다 하는 거, 특히 뛰어난 어학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거, 이거를 들 수 있습니다.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1년 반 뒤에 졸업 때는 영어로 연설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불과 1년 반 정도 영어를 배우고는 영어 연설을 했고 뛰어난 영어 연설이라고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서 1905년 3월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에 2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불과 5년 3개월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받죠. 이건 뛰어난 천부적인 머리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 천부의 뛰어난 두뇌 외에도 이승만의 초인적인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명문대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3개월 만에 마치고 그것도 건성으로 마친 게 아니라 이 박사학위 논문은 1911년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뛰어난 학술적인 저작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이승만의 튼튼한 체력도 거론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튼튼한 체력을 지적한 분이 제1세대 이승만 연구자인 고 유영익 교수입니다. 그분이 1996년인가에 낸 이승만에 관한 책에서 이승만은 부모, 특히 그 아버지로부터 튼튼한 체력을 물려받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 역시 그에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자, 왼편 사진에 이 가운데 앉아있는 인물이 이승만의 아버지 이경선 옹입니다. 1893년에 찍은 사진인데 56세 때예요. 56세. 지금 한국의 56세보다는 훨씬 더 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풍채 자체가 이 사진으로 봐도 매우 당당합니다. 저 오른편 사진은 이제 이경선 옹의 말년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훨씬 더 노년기의 사진을 봐도 이 풍채 자체는 매우 당당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튼튼한 몸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럼 아무래도 자식에게 그 튼튼한 몸을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튼튼한 몸을 갖고서 인생의 온갖 역경들을 또 견뎌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튼튼한 체력, 튼튼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옥 속에서 이승만이 1903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이 유영익 교수의 책에서 약 20년쯤 전에 보고 단연 놀랐던 것은 이 감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모습이 매우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위축되거나 또는
고생살로 망가진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 30 전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 비교해봐도 아주 밝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천부적으로 타고난 튼튼한 몸,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무려 33년여의 망명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건국전쟁, 또 그 이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12년간 통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열혈과 같은 활동력입니다. 이건 하나의 성격이죠. 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을 할 때 한국협회의 보부상들이 습격해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맞서 싸웁니다. 잘못하면 맞아서 크게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고종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됐었죠. 이때도 물불을 안 가리고 어쨌든 탈호가 합니다. 다만 권총을 직접 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형은 운 좋게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승만의 열혈과 같은 활동력, 이런 것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오히려 제어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난경에 처했을 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면서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해답을 얻어가는 방식이 이승만 대통령의 생활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안창호입니다. 안창호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3년 늦게 태어났어요. 1878년 11월 9일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대동강의 도롱섬이라는 곳에서 농민가의 삼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안창호의 7살 때쯤 아버지가 죽었고요. 그 후에는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안창호가 태어난 평안남도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지역은 조선왕조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태조 이성계의 유훈 중에 서북인은 중용하지 말라, 서북인 무리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후 조선왕조의 역사에서 서북 출신의 고위 간직 진출은 어려웠습니다. 정조로부터 고종 연간에 도당록이라고 해서, 도당이면은 홍문관이죠. 3사의 하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인재들의 출세 코스입니다. 그 도당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입록자 중에서 서북 출신의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낮은 지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전라도, 인구가 아마 평안도보다는 훨씬 많았던 지역인데도 전라도도 2.9%밖에 안 돼요. 역시 극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선 중기 선조 연간의 정렬입 사건으로 호남의 양반들이 이 반란에 연루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대거 처벌됐고, 그 이후에는 반역의 땅이라고 해서 중앙 고위간직에 역시 등용이 잘 안 됐던 것입니다. 전라도 역시 극심한 차별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평안도는 조선왕조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았고, 그런 영향이 1811년 홍경래의 난으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홍경래의 난 때 이 난을 일으킨 홍경래 일당이 최후로 옮겨가서 저항했던 곳이 정주성인데, 이 정주성이 함락될 때 홍경래와 그에 연루된 약 3만 명의 평안도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 평안도인들은 조선왕조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한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평안도에서는 그 현지, 제지의 양반 계급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반의 유교 문화와 반성관념, 이런 것도 희박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조선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엷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을 경험한 다음에는 신문물, 특히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자, 평안도가 얼마나 기독교를 수용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장로교회의 지방별 세례교인 수인데, 자, 여러 지역이 있어요. 장로교회의 지방별 세례교인 수에서 이 평안도 지역, 서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입니다. 60%를 넘을 때도 있고 1910년경에는 60%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렬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것은 조선왕조의 유교 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안창호가 성장을 한 것인데,
안창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1894년의 청일전쟁입니다. 평양성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였고 거기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뒀는데 그거를 평양 시민들이 똑똑하게 목도한 것입니다. 안창호는 그때 청군이 일본군에게 맥없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힘이다. 한국 사람도 조선 사람도 힘을 길러야 한다 하는 교훈을 깨달았다고 하고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1895년 서울에 올라옵니다. 정동 근처를 지나다가 거기서 한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선교사 학교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구세학당,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있죠. 이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인데 나중에 이것이 경신학교,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이 구세학당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서울에 와서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들어간 것, 이것이 역시 안창호에 있어서도 일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1년 만에 평양에 돌아갔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와서는 이번에는 독립협회 활동에 가담하는데 독립협회가 특히 1898년에는 뭐 만민공동회를 열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아마 청년 이승만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창호와 이승만 간에 그때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안창호는 이승만의 활동을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1899년 1월 이승만은 고종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엮여서 구속이 됐을 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독립협회의 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때 안창호는 고향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점진학교를 만들어요. 점진이라는 말은 조금씩 나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실력 양성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뭔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 언더우드를 다시 찾아가서 미국에 유학하고 싶다. 가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언더우드가 주선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이 안창호가 미국에서 기독교 목사가 돼서 돌아와서 기독교 선교 사업에 종사했으면 하는 희망으로 미국 유학을 주선한 것인데 안창호 자신은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1902년 9월에 미국에 갑니다. 물론 이때는 결혼한 상태였고 부인과 같이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초등학교를 다녀요. 나이로 보면 한 24살 됐을 때죠. 아마도 안창호는 뭐 영어를 이승만만큼 훈련을 했거나 유창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배워야 했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공부를 지속하지 않습니다. 당시 LA에 하와이를 거쳐서 미국으로 왔던 조선인 동포들, 한국인 동포들이 여러 있었어요. 이 동포들의 지도 사업에 발을 디디게 되고요. 그 활동을 한 4년 넘게 하다가 1907년 2월에 한국에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길에 도쿄에 들러서 도쿄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 특히 서북 지역 출신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흔히 신민회라고 알려진 애국개몽 운동에 뛰어듭니다. 이 신민회에 관한 정설은 다음 보시는 이 교과서 서술과 같습니다. 이것이 비밀결사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을사늑약 체결 후 통감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안창호와 양기탁, 언론인이죠. 이 등은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1907년에 만들었다. 신민회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 국민계몽 등을 통한 민족의 실력 양성을 강조하고 공화정의 바탕을 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하였다. 이를 실현하고자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기르고 서적을 출판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태극서관을 운영했고 자기회사, 도자기회사란 말입니다. 도자기회사를 설립하여 민족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것이 신민회에 관한 정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른바 이 신민회원들이 나중에 일제 경찰에 적발돼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은 게 1912년 초에 벌어진 백오인 사건입니다. 주로 평안도와 서울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700명이 구속이 됐다가 그중에 105명이 기소가 된 사건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그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백오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시민회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민회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의 숭실대학에 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정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뭐냐? 일본 경찰이 일종의 소설을 쓴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국 조직을 갖췄고, 이 조직은 공화정을 지향했고, 그걸 위해서 실력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다. 또 총독 암살 음모까지 꾸몄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설을 쓴 것인데, 이 일본 경찰의 날조된 기록을 그대로 사실로 간주한 겁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부풀려졌고요. 물론 안창호는 신민회를 조직하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은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고, 다만 개별 단체들, 예를 들어서 대성학교, 또 청년화구회, 태극서관, 또 마산동의 자기 회사, 이런 조직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에는 안창호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서북계의 인물들, 예를 들어서 최강옥, 안태국, 옥관빈,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중요한 인사들, 윤치호, 또 최남선, 이런 사람들도 이 안창호의 청년화구회 또는 대성학교, 이런 것에 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치호는 처음 청년화구회의 회장도 맡았고, 또 대성학교의 명목상의 교장도 맡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청년화구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또 최남선이었어요. 이렇게 윤치호와 최남선과 같은 서울의 유력 인사들도 참여시킨 것, 이것이 안창호의 뛰어난 조직 능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1907년 이후 세워졌던 대성학교, 청년화구회, 이런 기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력 양성 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안창호는 1910년 3월경에 한일합방을 앞두고 해외로 망명합니다. 자, 안창호의 특장을 이제 요약을 좀 해본다면, 우선은 뭔가 실천하는 인물이에요. 실행하는 인물. 뭔가를 이룩한 위인들 중에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이 안창호 역시 상당히 뛰어난 실행력, 뭔가 생각하고 나면 바로 실천을 하는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을 목격하고 한국인도 힘을 길러야 한다 해가지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에 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 학교에 들어가요. 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니 귀향을 할 수밖에 없죠. 귀향해서는 점진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어쨌든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교육학을 공부하겠다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4살로 많은데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공부가 어느 세월에 끝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던 상황에서 뭔가 동포들을 지도하고 조직할 그런 필요성은 있고, 이러니까 또 목표를 확 바꿉니다. 동포 지도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안창호가 이승만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똑같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물론 이승만은 영어에 아주 유창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떠났죠. 그렇긴 하지만 안창호도 미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동포 지도 사업에 뛰어들어요. 바로 이 부분이 안창호와 이승만이 생각도 달리하고 독립운동도 달리하게 되는 갈림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안창호의 두 번째 특징은 조직력과 감화력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승만 대통령, 김성수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아마 당대의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독립협회 간서지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돌아가서 독립협회 평안도 지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부 행사로서 거기에 연설을 맡습니다. 안창호가 연설을 아주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이제 동포들을 지도하는 사업에 뛰어든 이후로 처음에는 국립협회라는 걸 만들고 나중에는 미주의 동포들을 다 아울러서 국민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미주 대한인 국민회가 일제 말까지도
미주 동포들을 아우르는 최대의 동포들의 조직이었습니다. 이렇게 동포 단체들을 조직하는 거, 이거는 그만큼 안창호가 뛰어난 조직력 또 가마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1907년 2월 귀국해서 이른바 신민회의 활동을 할 때, 이때 본래 자기와 성향이 맞지 않는 인물들까지도 많이 포섭해서 이 활동에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희와 같은 인물. 이동희는 이미 이때부터 굉장히 급진적인 인물이었는데 어쨌든 이동희도 끌어들여서 활동을 같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고관 출신의 윤치호, 그리고 서울의 유력 중인 출신으로서 잡지 발행 등 문필가로 활동하고 있던 최남선, 이런 사람들도 포섭해서 자기 활동에 참여시킵니다. 이런 것은 매우 뛰어난 조직력이요, 가마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자신의 관점, 어쨌든 실력 양성이 필요하다. 나중에는 이 실력 양성을 위해서는 민족 개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는 것, 이것도 역시 안창호의 특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김성수에 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김성수에 관해서는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1891년에 전북 고창의 대지주 일가에서 출생했습니다. 안창호나 이승만에 비해서 그 출신 가문의 부유함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 김성수 일가를 보면은 이 김여협이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 때에는 원래 전라남도 장성의 양반 가게인데 이 전라도 사람들은 고위간직 진출이 다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한 200~300년 지나다 보니까 아주 몰락했어요. 이런 몰락 양반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김여협이 그나마 격은 좀 떨어지는데 재산은 있는 전라북도 고창으로 장가를 갔습니다. 당대의 관행으로는 처가 쪽으로 장가를 가서 사는 건 아닌데 이 김여협은 처가 쪽으로 장가를 가서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여협이 두 아들 기중과 경중을 낳는데 1859년 또 1863년입니다. 이 김여협과 김기중, 김경중 이렇게 2대에 걸쳐서 대지주로 성장해요. 여기에 아버지가 697정보, 생부가 1916정보. 자, 1정보가 3,000평인데 농민이 1정보의 논을 갖고 있으면은 아주 부유하게 넉넉하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1정보가 아니라 700정보, 거의 2000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 김성수는 원래 이 둘째 김경중의 장남이에요. 이 집안의 장손 김기중가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큰아버지 댁에 입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큰아버지 아들이 됐는데 이 김경중은 생부죠. 그리고 이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김연소라고 하는 5살 어린 동생이 있었고요. 자기 친아버지인 김기중은 1920년경에 700정보를 갖고 있었고 김경중은 2000정보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동생이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김성수는 이미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이고, 근데 이 이후에 지주 경영은 계속하면서 동아일보죠, 신문사도 세우고 경성방직, 방직공장도 세우고 또 중앙학교 보성전문 이런 교육사업도 펼치고 이런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가계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수의 아버지 때 김기중과 김경중 이 두 사람은 1907년, 1908년 이 무렵에 호남 지역에서의 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이때 김성수도 이 계몽운동에서 크게 활약한 창평 고씨가의 규수와 결혼을 합니다. 이 부인이 일찍 죽어서 나중에 재혼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창평의 고씨가 그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고경명이라고 있었죠. 그 고경명가입니다. 창평에서는 명문가인데 이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는 등 어쨌든 김성수의 부친 때에서 호남 지역의 계몽운동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실력 양성주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주선으로 김성수는 신학문을 공부하는데 이때 전라도 출신인 송진우 또 백관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전라도 출신은 아니고 충청도인가 그렇죠. 임꺽정 전을 쓰는 홍명희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일본에서 유학생을 하게 됩니다. 1908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고요.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와세다 대학의 정경학부에 진학을 해서 1914년에 졸업합니다. 동생 김현수도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때 물론 중학교는 지금 보는 3년제 중학교가 아니고요. 5년제입니다. 지금의 중고등학교를 합친 5년제 과정이고 이때의 고등학교는 제국대학의 예과에 해당되는 3년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현수는 제3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교토제국대학의 선과, 그러니까 정규 입학은 아니고 따로 선과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그 학교의 경제학부를 제대로 졸업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의 최초의 한국인 졸업생, 또 교토제대 경제학부의 최초 한국인 졸업생이 됩니다. 네, 이 보시는 지도는 원래 이 김씨가가 장성군 출신인데 김성수의 할아버지 대에서 바로 위에 고창군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 정착한 곳은 읍에서는 먼 인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촌이라는 곳에 처음에 살다가 줄포라는 곳으로 또 이사를 가요. 이사 가게 된 계기는 이때 구한말에 화적들, 도둑대들이 극성을 부려서 일본군 헌병대 분견소, 일종의 파출소가 있었던 치안 유지가 좀 더 잘 되는 줄포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최북단 장성군 출신으로서 전라북도의 최남단 고창군으로 이사 가서 여기에서 대주주가로 크게 성공한 집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김성수가 이승만과 처음 만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경성 YMCA의 총무로서 활동했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백오인 사건이 터지니까 곧 검거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고 해서 1912년 3월인가 이때 해외로 떠나죠.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감리교 총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출국하는데 사실상 망명이었죠. 이때 도쿄에 들러서 갑니다. 1912년 4월 6일 도쿄 유학생들이 이승만 송별회를 열었어요. 이때 이제 도쿄 유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여기 나이 들어 보이는 이 인물은 한국의 YMCA 간부였던 김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이승만 몇 살인가요? 37살이네요. 거의 뭐 얼굴로 보면은 이 다른 유학생들보다 특별히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승만 여기 한가운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민규식이라고 휘문 학교를 세운 민영이라고 하는 아주 대부호가 있잖아요. 조선의 5대 부호 안에 꼽을 만한 그런 인물인데 그 민영이의 삼남인가 그렇습니다. 민규식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요 약간 키가 작은 요 인물이 인천 김성수입니다. 아마 그 전에 이승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겠죠. 미국에 가서 5년 만에 박사까지 받고 돌아와서 YMCA 총무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인데 이때 처음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는 사진은 이제 동생 김현수와 같이 찍은 사진인데 김성수는 와세다 대학에 다닐 때고 동생은 이제 제3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형은 앉아 있고 동생은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김성수의 특장은 도쿄의 유학생들 중에서는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요. 와세다 대학에 있는 현상윤, 최두선, 양원모, 장덕수. 그래서 현상윤, 최두선 이런 사람들은 중앙학교로 끌어들이고 장덕수는 동아일보로 이제 끌어들이죠. 또 도쿄 제국대학 출신의 유억겸, 박용희, 김준현 이런 사람들과도 사귀입니다. 박용희는 경성방직에 전무로 끌어들입니다. 김준현은 친구 송진호를 통해서 동아일보에 이제 끌어들이게 되고요. 김준현은 처음에는 공산주의자였는데 전향해서 동아일보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우파 활동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메이지대에는 자기의 절친 송진우가 있었고 또 나중에 평양으로 돌아가는 조만식 또 김병로는 전북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역시 호남 출신으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같이 하게 되고요. 또 현준호, 조소왕 이런 사람들과도 사귀게 되고 개이오대 출신으로 김도연도 있고 교토제국대학 출신의 김우영 또 구라마의 고공 출신의 이강현은 경성방직의 상무로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경성방직을 한 15년간 이끈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귀고 나중에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을 사귀고 끌어들이는 것도 능력이죠.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것, 이것이 김성수의 가장 좋은 특기요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돈 쓰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부모 잘 만난 덕이기도 하는데 또 이 부모들이 훌륭하죠. 일본 유학을 막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학교를 인수해서 학교를 새로 옮겨서 새로 크게 짓겠다라고 할 때 돈을 내줍니다. 경성방직을 세우겠다, 동아일보를 세우겠다 할 때 역시 돈을 내요. 이런 부모를 잘 만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사업에 돈을 막 씁니다. 뭐 어떻게 보면 펑펑 쓴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잘 쓰는 능력, 돈을 과감하게 쓰는 그런 결단력, 이런 것도 김성수의 특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김성수의 또 장점은 실력 양성에 대한 역시 지향입니다. 김성수의 또 하나의 장점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즉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데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촌 김성수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본에 압도가 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일본에 가는 거예요. 시모노세키까지는 부산에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가서 이 시모노세키에서 기차를 타고 하루 반까지 걸려서 가는데 차창 밖으로 일본의 풍경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울창한 수목. 자, 한국의 사냐는 완전히 헐벗었을 때입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민둥산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일본에 와보니까 수목이 아주 울창해요. 경지는 잘 정리되어 있어요. 도시도 있고 촌락도 있는데 도시는 규모가 있고 촌락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조국의 모습을 비교하고는 허전함,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쿄에 와보니까 관공서나 학교의 시설, 이미 고층 건물이 있어요. 상가가 아주 번화합니다. 그리고 새로 공사장들이 펼쳐져 있고 거기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는 겁니다. 국력의 차, 이런 것을 느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죠. 일본처럼 해야 되겠다.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김성수는 인재를 배출할 교육기관을 세우겠다고 결심하고 이 동생 연수는 실업인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조선 민족이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교육에서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자기는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고요. 아마 형제간에 떨어져 살긴 했습니다. 김성수는 도쿄에 있었고 동생 김연수는 교토에 있었죠. 하지만 왕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직접 만나든 아니면 편지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때 나는 교육 사업을 하겠다. 너는 실업활동을 해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동생한테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김연수도 나중에 이 재계회고라는 글에서 학교만 마치면 지체 없이 조국으로 돌아가서 산업을 일으켜서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였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형과 동생이 각기 진로는 다르지만 실력 양성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 이것은 김성수와 김연수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새 인물의 등장 요약을 해보면요. 이승만과 안청호는 거의 동년배 인물입니다. 3년 차이예요. 1870년대 후반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등 정치적인 격변이 계기가 돼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 그리고 안창호는 구세학당, 이걸 다니면서 일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고요. 특히 이승만은 20대 전반, 그리고 안창호는 20살경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을 하면서 장차 독립운동가가 될 개혁운동가로서 단련이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김성수는 이들보다 거의 한 15년 정도 후, 12년 후 태어난 인물이에요. 전혀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안창호가 겪었던 정치적인 격변, 이걸 직접 겪어서 인생의 진로를 바꿨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성수는 또 다른 계기로
역시 이 이승만 안창호와 비슷한 인생 행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출신 배경으로 보면 이승만은 왕족의 후예고 서울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면서는 비록 가난한 집 출신이지만 그러나 왕가의 후예고 또 머리도 뛰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 양반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안창호나 김성수는 조선 왕조 사회에서는 완전히 소외된 지역 출신이에요. 평안도와 전라도. 아마 이런 배경이 안창호와 김성수에게는 이 조선 왕조를 넘어선 새로운 근대 사회 이런 데 대한 강한 지향성, 조선 왕조 사회를 개혁해서 새로운 근대 사회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지향성을 갖게 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만과 안창호는 가난한 가게 출신이고 김성수는 부호 가게 출신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과 안창호는 오직 자신의 재능으로, 또 김성수는 자신의 재능 외에도 집안의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회의 혁신, 그 근대화에 투신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세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